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7일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2월 2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들의 선거 사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20년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한 가운데 12월 2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제2차 회의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분석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건, 그리고 위원 언론전담제 운영의 건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손창열 변호사, 숙명여대 윤광일 교수, 세종대 이덕로 교수, 조숙현 변호사, 그리고 조영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과 지병근 조선대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8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출범식 이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은 합리적인 기준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다짐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 사무에 관한 적극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각종 SNS, 홈페이지 등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 일정, 선거 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모션 그래픽 영상과 카드 뉴스로 제작해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역경제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에 준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축협 1,114곳을 비롯해 산림조합 140곳, 수협조합 90곳에서 총 1,34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과 28일 각각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제2소위원회는 집회 자유 관련 규제 조항 삭제,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 선거사무소 등 부착물 제한 완화, 신문,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주제로 28일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 2소위원회를 두고 매주 2회씩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선거에 57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9,894명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되었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혹시 어디서 투표하셨습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미용실이나 헬스장처럼 이색적인 투표소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선거 때마다 주민 편의를 위한 투표 장소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투표소의 등장, 투표율이 오르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색 투표소 한보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투표를 위한 필수적 요건인 투표소. 여러분은 투표소 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보통 학교나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헬스장, 미용실 등 이색적인 장소에 투표소가 마련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민의 참정권과 편의를 위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장소에 특별한 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해외 이색 투표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나 커피 등을 구매할 때 드라이브스루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2017년 3월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이색 투표소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드라이브스루 투표소인데요. 차를 타고 투표소 안으로 진입해서 잠깐 내려 투표를 하고 다시 떠나는 형식으로 선거일이 공휴일인 만큼 여행을 계획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고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8%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관광 명소인 풍차에도 투표소를 설치했는데요. 1895년에 지어진 커크호븐스 풍차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광 명소인 만큼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고 투표와 함께 주변 광경을 즐길 수 있어 주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양한 투표소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로스앤젤레스의 한 투표소는 수영장 앞에 설치됐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수영장을 바라보며 투표를 하는 것도 참 이색적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액자 아래서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이보다 더 경건하게 투표가 진행된 곳도 있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납골당이 투표소로 사용됐습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서 차분하게 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에서 미래의 일꾼을 뽑는 심정은 또 남다를 것 같죠? 2016년 5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위한 이동투표소가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시마네현 하마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차가 없어 이동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인승 차량 이동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동 사전투표소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며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차량 내부에 참관인이 앉아 노인과 장애인들의 투표를 도왔습니다. 이색 투표소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각국 선거기관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인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선거 때마다 이색 투표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색 투표소는 장소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투표하기 편한 장소에 마련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될지 기대해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2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곳곳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 참 많죠. 그런데 일명 통금이라 불리던 야간 통행 금지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야경이란 단어는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무려 36년 4개월간 시행되다가 1982년 1월 5일이 돼서야 해제됐는데요. 거리로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던 역사 속 그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던 1982년 1월 5일로 함께 가보시죠. 야간 통행 금지는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에만 시행했으나 6.25 전쟁 후 1954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됐고 1961년에는 통금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4시로 축소됐는데요. 1964년에는 제주, 1965년에는 충북이 통금 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1982년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신정 연휴 기간, 광복절, 크리스마스, 제야의 밤 등 특별한 날에만 일시적으로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선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이 15처럼 흘러나왔고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에 통행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경찰서로 연행돼 벌금형을 물어야 했습니다. 본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첩과 불순분자의 야간 활동을 금지하려는 안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이를 빌미로 권력자들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1981년 9월 30일,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면서 야간 통행금지 제도 폐지에 관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1981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금 해제안이 통과되면서 1982년 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해제됐습니다. 전방 접전 지역 등에 내려졌던 통금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됐으나 통금이 풀린 지역의 면적을 국토 면적과 비교해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였는데요. 통행 금지 해제 첫날 우려했던 귀가 전쟁은 없었으며 시민들 가운데는 잠을 잊은 채 자유를 만끽하며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통행 금지 해제 이후 첫 번째 주말 밤에는 서울 야경을 관람하는 관광버스 정류소에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사상 통제, 국가 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 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에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율성 회복의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이어 자유화, 대중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미국 정계에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깬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하원 의장직에 오르며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이란 수식어를 얻은 낸시 펠로시인데요. 낸시 펠로시가 사상 첫 미국 여성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던 역사 속 그날, 2007년 1월 4일로 함께 가보시죠. 낸시 펠로시는 1940년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의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볼티모어 시장과 민주당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오빠도 볼티모어 시장을 역임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지켜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펠로시는 워싱턴 트리니티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결혼해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5자녀 양육에 전념하면서도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에 가입해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적극적인 정계 진출을 모색했는데요. 1987년 샌프란시스코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셀라 버튼 의원이 암으로 숨지자 낸시 펠로시는 47세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제8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이후 2002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 정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며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의원이었는데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이라크 미군 철수를 강력 요구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감세 정책 반대를 주장해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녀 5명을 키우며 자력으로 성장한 정치인인 낸시 펠로시는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라크전이 주요 이슈였던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고 당시 11선에 성공한 낸시 펠로시는 2007년 1월 4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하원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인데요. 사상 첫 미국 여성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는 개회 연설을 통해 미국 여성은 200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면서 부엌에서 의사당으로 보내준 남편과 5자녀, 6 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들과 손녀들에게는 성차별의 대리석 천장이 부서진 만큼 남녀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미국의 약속이 실현됐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4년간 사상 첫 미국 여성 하원 의장을 역임한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이 8년 전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기면서 의장 자리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장악에 성공하며 낸시 펠로시의 부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내년 초 차기 의회에서 하원 의장에 재선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관위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권순일 위원장의 신년사 함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우리나라가 민주선거를 도입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룬 민주주의 성과와 선거의 참된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23년 만에 60%가 넘는 투표율로 동네 민주주의 발전에 희망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3월에 1,300여 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과거에 비해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 선거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 170여 개 공관에 제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선거관리에 한치의 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당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사회 변화에 맞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로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년 대학 교수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시대상을 반영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사자성어는 바로 임중도원입니다. 임중도원은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말로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높은 투표율로 보여주신 국민들의 관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고 2019년에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